부의 시나리오 제2장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1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FD를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우리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한국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 0.5%입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는가 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특히 내수 서비스 업종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은 만큼 기준금리를 더 낮춰서 조금이나마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면 더 좋을 텐데 왜 추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인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금리도 함께 내려오곤 하죠. 이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미소를 짓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10%였던 기준금리를 1%로 인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두 부류의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어제 10%의 금리로 20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투자자는 하루만 늦었어도 10%가 아닌 1%로 20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했으니 20년 동안 저주를 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의 고금리로 가입한 정기 예금을 비롯한 채권들이 인기를 끌게 되죠. 그래서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월세를 받는 자산입니다. 홍길동이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상가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세 100만 원은 1년에 1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10% 금리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정기 예금해야 그 10%인 12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1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의 금리일 때 홍길동의 상가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니 고정적으로 받는 월세의 매력이 훨씬 높아진 거죠.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가보죠. 월세를 받는 자산이 인기라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임대를 줄 때 전세보다는 월세를 주려고 하겠죠. 반대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스러우니 전세를 구하고 싶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월세를 주려고 하니 전세의 공급이 적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입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반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즉, 금리가 내려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주거 비용의 상승이 이자 비용 감소라는 호재를 상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됩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니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연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인 기업들은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격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향후 건강한 경영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좀비 기업들이죠. 좀비 기업이라 해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좀비 기업이 생존해서 계속해서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의 과잉 공급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잉 공급이 이어지게 되면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죠.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가 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게 실물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점은 기준금리 인하의 어두운 단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가계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 주체의 대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집을 사기 위해 억대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참 부담스럽겠죠. 대출 금리가 10%라면 1억 정도 대출받는 것도 이자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하니 정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금리가 1%라면 그럼 큰 걱정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겠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즉 자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워낙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금리를 낮췄더니 부채의 총량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기에 2018년 경기 둔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는 바로 이머징 국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이벤트인 자본 유출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추는 거죠. 미국 금리가 5%인데 한국 혼자 금리가 1%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 한국을 떠나게 되겠죠.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서 사들였던 자산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될 겁니다. 한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게 되겠죠.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국내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자본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수준에 즉 5%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미국의 높은 금리를 먹기 위해 도망치는 외국인 자본을 잡아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는데 자본 유출의 부작용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금 금리를 높여서 자본 유출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주거비의 상승, 가계의 부채 부담 확대, 자산 버블 야기, 그리고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죠. 과도하다고 하기 직전까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 레벨을 우리는 기준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고 합니다. 기준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 함은 기준 금리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최저 레벨, 즉 하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도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말하죠. 예전이라면 중앙은행이 사들이지 않았을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들인다는 의미는 국채를 가져오면서 돈을 찍는다는 의미겠죠. 돈을 찍을 때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찍어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초단기 국채이기에 평소라면 초단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야 합니다만 양적 완화는 특수하게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는 거죠.
앞서 미국의 FED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은행도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마음껏 원화를 찍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이 풀릴 만큼 경기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통화가 아닌 원화를 쓰기에 원화를 마구잡이로 찍게 되면 원화 가치의 하락 우려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달러 빚을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렸더니 수입 물가가 오르고 빚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머징 국가들은 태생적으로 국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다는 핸디캡을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필요할 때 자신 있게 양적 완화 등의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요. 답은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와 같은 국제 통화가 되는 거겠죠. 이런 고민을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 통화를 달러와 같은 국제 통화로 만들고 싶은 국가가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결국 돈을 빌려와야 할 겁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 즉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겠죠. 그럼 시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정부가 빨아들일 겁니다. 그럼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고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돈으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투자하면서 살려고 했던 민간 기업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정부가 한꺼번에 돈을 빌려가면서 돈이 모자르게 된 거죠. 정부는 국채라는 정부의 차용증을 시장에 넘겨주고 현금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돈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돈이 사라졌으니 돈의 가격인 금리는 뛰어오르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서민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럼 이걸 제어하기 위해 금리의 상승을 막아줘야 하겠죠.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국채 종이 몇 장만 시장에 남겨두고 현금이 사라졌기에 금리가 오른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국채를 누군가가 사들이면서 즉 국채를 누군가가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뿌려주면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네, 바로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하죠. 금리가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국채 단순 매입을 확대할 것이다. 즉, 더 많은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뛰어오르는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이게 양적 완화 아닌가요? 그런데요, 한국은행은 아직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국고채 단순 매입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장기 국채를 사들인다는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나 미국의 FED의 양적 완화나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보죠. 시중 통화량을 가격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추억의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고길동으로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고길동이 계속해서 오르는 라면값을 고민하자 둘리는 고길동에게 라면값을 1,000원으로 맞춰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요술로 라면의 공급을 늘렸죠. 라면값이 하락하면서 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성공이다 싶었는데 공급을 너무 많이 늘린 나머지 라면값이 이제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800원이 되어갑니다. 라면값을 1,000원에 맞춰 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000원보다 가격이 낮아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리는 이제 반대로 라면의 공급을 줄이면서 라면 값이 다시 1,000원으로 올라오도록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둘리는 1,000원이라는 라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 라면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죠. 이번에는 수량을 중심으로 라면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라면 10만 상자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든 말든 1,000원을 넘든 말든 10만 상자를 미친 듯이 생산해서 시장에 쏟아부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둘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10만 상자를 공급해라. 단 가격은 1,000원에 맞추도록 해라. 즉 수량과 가격 미션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일단 둘리는 라면 10만 상자를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7만 상자밖에 공급하지 않았는데 공급 폭주로 인해 라면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500원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둘리 입장에서는 아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싶었죠. 10만 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3만 상자를 더 공급해야 되는데 이미 라면 가격이 500원까지 폭락했으니 가격 목표인 1,000원의 라면 가격에 맞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수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한 둘리가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7만 상자를 공급해서 라면값이 500원까지 떨어진 아찔한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둘리는 시중에서 라면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5만 상자 정도 사들였더니 라면값이 5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면값이 다시 1,000원을 넘어선 거죠. 그럼 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맞춰주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러자 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은 3만 상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면값이 1,000원 정도로 내려가면서 끝이 납니다. 둘리는 10만 상자를 공급했고 가격도 1,000원에 맞추었답니다. 대신에 중간에 라면 5만 상자를 사들였죠. 왜냐하면 공급 목표인 10만 상자도 맞추고 가격 목표인 1,000원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0만 상자를 공급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5만 상자를 사들였으니 실제 총 공급은 5만 상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둘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10만 상자를 공급한 건 맞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라면 상자를 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라면 상자를 빨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면 공급 수량 목표와 라면 가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거죠.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0.5%라는 기준금리를 맞추겠느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가 0.5%보다 올라가면 돈의 공급을 늘려서 0.5%로 밀어내리고 금리가 0.5%보다 낮아지면 돈을 빨아들여서 0.5%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2021년 3월 기준 미국 FED는 매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 8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80조 원 정도 되네요. 매월 80조 원만큼의 국채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한국은행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자금값인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기준금리 0.5%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서서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빨아들이냐면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단기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나서서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파는 거죠. 채권을 판다는 것이 결국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시장에 넘겨주면서 그 종이에 적혀있는 돈만큼을 한국은행이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 환매 조건부 채권 한 장을 남기고 돈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한국은행은 이렇게 해서 시중의 현금을 줄여버립니다. 현금을 한국은행이 빨아들이니 다시 금리가 올라오면서 기준금리 0.5%에 맞춰지게 되겠죠. FED는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기준금리를 0%로 내린 이후 기준금리 목표를 버리고 양적 완화, 즉 장기 국채를 목표한 수량만큼 사들이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국채를 사는 것, 이게 양적 완화의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주 기준금리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죠.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실제로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국채를 사들이고 보니 돈이 많이 풀려서 기준금리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으로 다시금 금리를 밀어 올리려고 하죠. 기준금리에 집중을 하는 이상 아직 한국은 미국과 같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